내가 몸테크를 하면서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전세를 주겠다라는 그 대출을 막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완전 그 임대차 시장에 대한 원천봉쇄를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1주택 투자자들조차도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임대차 시장을 완전히 포기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은행에서 강남 부동산이 전고점을 돌파했다. 가계부채 비율 다시 오를 것.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걸. 한국은행 총재는 신축 아파트의 공급 부족, 네, 그리고 비아파트 기피, 그리고 수급 기피에 따른 수급 불균형,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 심리에 대한 대출금리 하락, 그리고 규제 완화 및 정책금리 확대 등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현장 실무자로서요, 신생아 디즘돌 대출이 아예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현재 집값을 끌어올린 장본인은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시다시피요, 서울에 집값이 어디가 오르고 있습니까? 내려도 욕먹고 안 내려도 욕먹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서민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은행들 상반기 이자액 29.8조 원 역대 최대. 그러니까 돈 벌 만큼 벌었어요, 은행들은요. 그래서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이 대출 쪼여라 라고 얘기를 한들 그럼 예, 안 내줄게요. 네, 금감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야죠. 네, 대출 안 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요. 네, 오늘부터 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 부동산 업계에서는 사실 이런 긴 연휴가 사실 썩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요번에는 특히나 또 추석 연휴가 워낙에 길어서 거의 9월달은 앞뒤로 일주씩 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거의 9월달은 없다고 보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서울의 거래량이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이제 그 연휴, 그리고 여름 휴가, 그리고 유난히 더웠던 날씨, 그리고 추석, 긴 연휴,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10월 달에 임시 휴일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 등등으로 해서 지금 집값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네.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누를 수 있을지, 이게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궁극적인 공급적인 측면이나 심리적인 부분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분들께서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가격에 전세 또는 월세를 들어갈 수 있다면 매매에 대한 고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사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투자자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자가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의 거래량이 거의 9천 건을 육박하고, 그리고 경기도의 거래량도 14,000, 15,000건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1주택자의 갈아타기 또는 그냥 무주택자의 거래거든요.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집을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전세, 월세에 대한 공급이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실거주 하실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하시는 경우에는 짧아야 5년, 길면 10년 이상을 한 집에서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시면 나오질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집은 전세, 월세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이 폭발하고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세, 월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임대 수요를 늘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에나 집값이 많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월세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좀 적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 지금 심각한 건 전세거든요. 네,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울에 제가 있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원룸을 이제 신축 기준에서 원룸이요 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5평짜리 원룸이 100만 원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정말 얼마만큼 월세
월세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서울인데요. 최근 3년간 그래서 지금 그 금리 인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대출 규제 그리고 정부의 그런 부동산 압박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유는 급작스러운 미국의 금리 인상 이 가장 큰 영향을 줬긴 하지만 심리적인 차원으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가가 근데 더 많이 폭락을 한 것은 그 빌라에 대한 빌라 포비아 현상을 일으킨 부분과 원희룡 장관께서 전세에 대한 공포 심리를 조장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는 위험한 거야. 들어가면 안 돼. 라는 그런 전세 포비아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세에 대한 공포심을 어마어마하게 심어주면서 전세가가 훨씬 더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월세 가격이 완전 폭등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사실 정보 수치들을 보면 매매가와 전세가 가격 지수만 있거든요. 근데 월세 가격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 이 시점에는 정말로 엄청난 폭등이 있었다. 월세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는 전세가 받치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나 그러니까 이 전세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월세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싸고 전세에 대한 불안정한 그런 심리라는 것이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집은 구할 수 있으면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옳아라는 인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그 빌라의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에 대한 불안정성이 키워지면서 월세가가 폭등을 하는 발판을 마련해 줬다. 그러면서 전세가가 폭락을 했는데 보시면 지금 매매가의 상승률과 전세가의 상승률 폭을 보시면 파란 게 매매가거든요. 그리고 주황색이 전세가인데요. 이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 상승률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도는 상승률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특별하게 이제 신축들이 몰려있는 지역들이나 재개발, 재건축의 이슈가 있는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경기도권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경기 전체의 지역을 보는 것이긴 하지만요. 네, 색깔 보이시죠? 빨갛게 되어 있는 곳의 전세가 상승률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신축이 몰려있는 김포, 양주, 용인, 화성, 그리고 시흥 이런 지역들의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다. 그리고 심지어 전세가가 매매가의 상승률을 뚫고 올라갔다라는 점은 상당히 무서운 지점이다. 제가 실수요자가 사면 임대차 수요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임대차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에서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임대인분들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지 않고 두 채, 세 채 이상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공급을 해주시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민간에서 공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다주택자들이 팔고는 있어도 다시 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라 지금 뉴스에서 말씀하시는 그 갭 투자도 보통은 갈아타기 수요의 갭 투자가 대부분이고요. 내가 전세를 살면서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그 주택에 전세를 내주는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가면서 임차가 껴있다 보니까 날짜가 맞지 않아서 공교롭게 갭 투자가 되는 거 한 건, 그리고 내가 전세에 살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집 하나를 서울 그리고 경기도 주요 지역에 집을 사서 거기에 전세를 맞추는 이러한 1주택자, 그러니까 그 몬테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싼 전세에 살면서 비싼 지역의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 전세를 내주고 그거에 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 그런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두 번째, 내가 몬테크를 하면서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전세를 주겠다라는 그 대출을 막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완전 그 임대차 시장에 대한 원천 봉쇄를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임대차 시장이 더 심각하다.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게 그 시장에서는 이슈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워낙에나 지금 공급 물량이 없고 매매가 상승이 전세가가 상승률이 높기는 한데 매매가의 상승폭이 워낙에나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용성
그리고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그런 비싼 지역들의 집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가격의 절대값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경기도의 3억짜리 아파트가 30% 오르면 9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가 30% 오르면 10억이란 말, 9억에서 1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서 우리가 체감을 할 때도 9천만 원과 9억은 어마어마한 차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실질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 이런 경기도권이 아니라 서울 중심, 그것도 고가의 아파트들이 거래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몽테크를 하시는 1주택 투자자들조차도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임대차 시장을 완전히 포기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사실 임대차 시장이 중요하고 그것이 서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가를 잡는 쪽으로 정부는 치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민들에 대한 내 집 마련은 그러니까 모든 서민에 대한 내 집 마련이 아니고 특정 세대 그리고 특정 조건을 갖추신 서민들만 집을 사게끔 해주시고 DSR이라는 그런 강력한 규제로서 연봉이 적으면 대출도 적게 나오시잖아요. DSR이 존재하면요. LTV 담보대출만 있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그 담보대출이 정해지지만 DSR 같은 경우에는 내 상환 능력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DSR이 적으면 서민들은 비싼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물론 영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영끌해서 집 사서 내가 빚 갚겠다는데 정부에서 왜 난리입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갚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집 사서 내가 파산을 하든 돈을 벌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영끌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되게 적대시 하시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다.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 원래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오죽 답답하면 한국은행에서 자꾸 집값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는 총재가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그럴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총재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이 하는 총재에게 아쉽다라는 압박을 한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하는 총재께서 정부를 향해서 행정부를 향해서 부동산 잡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강남 부동산이 전고점을 돌파했다. 가계부채 비율 다시 오를 것.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걸. 네. 근데 나는 금리를 내려야 된단 말이야.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보기엔 집값 오를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정말 금리 내릴 수 있니? 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는 대놓고 집값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 하시면서 명목주택 가격이 지난 2021년 고점 대비 90%를 회복한 수준이다. 그리고 서초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고점 이미 돌파했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지역도 있어서 위험지수가 고평가 당사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가열이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그리고 지난 2022년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히 낮아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냥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최근 가계대출 추이를 고려하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난 이유를요. 한국은행 총재는 신축 아파트의 공급 부족, 네, 그리고 비아파트 기피, 그리고 수급 기피에 따른 수급 불균형,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 심리에 대한 대출금리 하락, 그리고 규제 완화 및 정책금리 확대 등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보다 맞습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요. 그리고 비아파트에 대해서 완전히 죽여놨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완전히 비아파트 시장을 죽여놨기 때문에 그 수요가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온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지는 않았지만 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너무 강하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시중금리가 내려간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라는 것은 사실 그 윤석열 정권의
그 기조이기도 했어요. 정권이 바뀐 이유가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나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죽겠다 나 좀 살려줘 해서 정권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요. 그리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을 뒤로 이제 내년까지 유예를 해준다거나 종부세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시켜줬다거나 여러 가지 시행령 규칙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는 모든 부분,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고요. 시행령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규제는 전부 다 풀었어요. 근데 지금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협치가 없으면 불가능한 그런 법률 개정 사항들 빼고는 전부 다 규제를 완화했고요. 그리고 정책금융 확대는 그 애를 안 낳다 보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가 그리고 2023년도에 아파트값이 너무나 폭락을 하면서 수요 진작책으로 특례 보금자리론 등 서민들을 위한 대출들을 대폭 정책금융을 확대했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청년 그리고 주거 취약층에 대한 대출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책 자금이 많이 풀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총재 이런 이유로 해서 집값 계속 상승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에서 박상호 국토부 장관께서 정책대출 대상은 안 줄일 것 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생아 대출 그리고 디딤돌 대출 같은 그런 정책 대출이 부동산 값을 상승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부동산 현장에 있는 현장 실무자로서요. 신생아 디딤돌 대출이 아예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현재 집값을 끌어올린 장본인은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시다시피요. 서울에 집값이 어디가 오르고 있습니까? 서초, 송파, 강남 그리고 마용성 이런 지역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의 일부는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교역으로 묶여 있고 보통은 20억, 30억, 40억, 50억 지금 반포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60억을 찍었다고 하죠.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이 신생아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9억 이하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받는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상승을 하고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지역들의 집값 상승은요, 이 대출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노도강 같은, 그러니까 보통 한 6억에서 9억 정도의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지역들이 노도강, 뭐 그런 지역들인데, 그런 지역들은 물론 상승한 지역들도 있지만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직 그렇게 상승했다라고 서울 중심 지역에 비해서는 상승했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의 주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책 대출은 안 줄일 것이다. 이것이 집값을 끌어올린 건 아니라는 이 말씀은 저는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게 뭐 6개월 동안 7조가 상승을 했다고 해요. 지금 한 달에 9조, 10조씩 지금 그 8월 달에는요 10조가 증가했거든요. 한 달에. 근데 6개월 동안 7조면요. 그 비중이 약 한 10% 정도 될까 말까입니다. 이것이 집값 상승의 원흉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공감이 안 되는 것이 자꾸 입주 물량이 충분하시다고 하시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 왜 자꾸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부족하거든요. 네, 부족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88 대책 그래서 내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왜 또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근데 예전에 그 2021년도 1월 달인데 변창훈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 충분한 주택 물량 공급 가능하고 방법은 다양하다. 이게 매번 정권 때마다 맨날 주택 물량은 충분하대요. 네.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인허가 분상제 영향도 있었고요. 건설업자들이 왜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데 분상제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팔아요. 근데 10,000원에 팔아요. 근데 두부값과 팥값 그리고 바지락 값이 올랐어요. 근데 계속해서 10,000원에 팔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10,000원에 팔을 해요. 근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10,000원 이상은 못 받게 하겠대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아파트에 이런 분상제를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집값은 오르고 있는데 위에는
위에는 벽은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계속 이렇게 집을 지으래요. 건설업자들이 집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허가가 문재인 정권 말에 폭락을 하면서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문재인 정권 때 인허가 물량이 부족하고 공급이 부족했다는 걸 인지하고 들어왔고,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왔을 때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대대적인 공표를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공급된 물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허가 만약에 그때라도 처음에 정권을 잡으셨을 초기에만이라도 그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셨다면 지금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건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리지만 공급은 부족하고 근데 거기에 금리는 내려간단 말입니다. 코로나 때 시절에 거의 제로금리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 3.5%까지 올라왔을 때 정말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심리적 압박은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3.5%라는 금리가 이제 일반적인 것이 되는 그런 무덤덤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시점입니다. 이제 3.5%라는 금리를 받아들이셨고 거기에 심지어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그러한 심리까지 작용을 하면서 매매 수요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엄청난 규제와 그리고 집값을 잡겠다라는 그런 그 립서비스로 인해서 집을 사지 못하고 기다리시던 분께서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집을 사면서 계속해서 지금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는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게 초기의 기조였고, 근데 지금 공급이 뒷받침되면서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가 된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일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일시적인 그냥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은 둔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량 안 충분하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 말씀드리고, 한국은행에서 집값 가계부채 정책 효과 분명히 내야지만 연내 금리 인하하겠다고 또 협박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선 나는 죽어도 욕 안 먹을 거야. 나는 죽어도 욕 안 먹을 거니까 정부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집값을 잡아, 아니면 심리를 잡아. 나는 집값이 잡힐 거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세에 도달하지 않으면 절대 금리 안 내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은행에서도 이렇게까지 대놓고 비판을 하는 이유가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 내려야 되는데 니들 때문에 못 내려. 나 진짜 짜증나. 이런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공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안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려도 욕먹고 안 내려도 욕먹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서민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수 경기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 총재님. 네, 그렇기 때문에 10월달 늦어도 11월달에는 금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연말까지는 갈 것이다. 근데요, 은행들이요, 지금 보시면 은행들 상반기 이자액 29.8조 원 역대 최대. 그러니까 돈 벌 만큼 벌었어요, 은행들은요. 그래서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이 대출 쪼여라 라고 얘기를 한들 그럼 예, 안 내줄게요. 네, 금감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야죠. 네, 대출 안 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심지어 1주택자들한테도 대출 안 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은요, 워낙에나 지금 수요가, 그것도 고가의 아파트가 많이 팔렸잖아요. 지금 저가의 아파트, 그러니까 경기도 지방은 지금 제가 집값 안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기도는 집값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이 지금 올랐어요. 그것도 특히나 고가의 아파트들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 양도 많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내주면 그만큼 예대 마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내주다 보니까 지금 여신의 한도가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내 대출을 이만큼만 내줘, 그 이상은 내주면 안 돼 라고 권고하는 그런 그 대출의 상한액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돌파해버린 은행들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안 내줘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은행들은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만, 그러니까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조가, 이 금리 대출을 압박하는 이 기조가 분명 이복형 금감원장님께서 니들이 알아서 해, 자율적으로 해, 내가 이제 강요는 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더 무섭습니다. 네. 강요 안 할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을 그렇게 확 다시 풀어줄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전세대출, 그리고 기금대출, 정책자금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어찌됐건 투자의 기조가 요만큼이라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막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근데 둔촌 주공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사실 집단대출이기 때문에 그런 집단대출 거기서 이제 연결해주는 은행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단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기 국가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둔촌 주공이 12,000세대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반기 대출 수요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출을 막지 않을 수 없다. 네. 둔촌 주공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네, 영끌 광풍 지난달 가계대출 10조 늘었다. 네. 영끌을 하든 말든 그건 본인의 선택이다. 영끌을 해서 망하든 영끌을 안 해서 망하든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이걸로 뭐 하지 못하게 막는다? 공상국가입니까? 저는 대체 왜 부동산에 대해서만 주식도 막으시고요. 그리고 채권 투자도 막으시고요. 외화 같은 경우에는 외화 시세 차익은 양도세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 막으면서 딸랑 하나 집 살 수 있는 그분들을 왜 영끌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영혼까지 끌어모을 수 있으시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으시겠죠. 그거는 저는 비난할 일은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요. 이제 1월 달이 되면요. 이제 이게 2021년도 기사인데 은행권 대출 빗장 새해에는 풀린다. 보통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신이 권고하는 그 여신의 그 어느 정도의 대출 총량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어버리면 조절을 한단 말이죠. 근데 새해 초에는요, 돈을 벌어야 돼요. 은행에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막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대출이 반드시 풀릴 것이다. 왜냐면 은행도 돈 벌어야죠. 아무리 금감원에서 뭐라고 한들 내가 뭘 잘못했니? 상품을 그냥 낸 것뿐이야. 내가 뭐 금리를 높였니? 뭐 불법을 저질렀니? 그냥 나는 상품을 파는 것 뿐이야. 은행은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보통 대출이 새해에 잘 나오고 그리고 연 말에는 대출이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새해가 되면 대출이 다시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인 주춤세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실수요자들만 집을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세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정말 잠깐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말씀드린 대로 역대급으로 적기 때문에 정말 없다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임대차 지금 다들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전세 월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빌라로 수요를 옮기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상당히 고심해서 내온 88 정책의 결론은 아파트 수요를 임대차 수요를 빌라로 넘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성공을 했으면 좋겠으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의 수요와 빌라의 수요는 다르고 그리고 이미 전세에 대한 공포 심리 그래서 LH에서 이걸 사들여서 전세를 맞추겠다는 것도 이런 전세에 대한 공포 심리 때문에 그런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LH에서 돈을 들여 사들여서 그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 처분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저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내년, 내후년 그리고 2007년도까지 2007년도까지는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을 막을 수 없다. 왜냐면요. 전 세계가 지금 금리 인하 기조거든요.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집값이 폭락을 한 건데 보시면 이게 페드의 점도표거든요. FOMC 회의에서의 점도표인데 보시면 올해 적어도 2번 그리고 2025년, 여기가 2025년이고 2028년, 그리고 2025년에 적어도 6번은 내리겠다. 0.25%씩 6번은 내리겠다. 그러니까 4%까지는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기조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하 기조로 갈 것은 자명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언제까지 관치금융으로서 은행을 찍어 눌러서 대출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이제 이미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 이미 자율적으로 해라. 우리가 막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도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과연 그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지 올해 말까지는 명분이 있는 거죠. 연말이니까 여신 너희들 대출 총량 규제해 너무 많이 내줬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내년 초가 되면 그런 명분도 사라진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집값이 오를 것이다. 지금 집을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줄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지금 사시려는 분보다 파시려는 분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는 다시 물량이 쌓이고 있다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급하게 급매로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호가에 원하는 가격으로 매도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길어졌고 좀 격양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집값 상승 막을 수 없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 하겠지만 특히나 집값보다도 전세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어떤 정책들이 또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임대박사 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